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저출생 문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로 과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주대 심리학과 겸임 교수인 한민 문화심리학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출생 대응 기획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준영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 큰 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출생의 원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문화심리학자를 모셨어요. 우리 한민 아주대 겸임 교수이기도 한데 혹시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문화심리적으로 볼 때 조금 새로운 견해,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이 저출생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현상.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결혼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은 결혼이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선택이 어려워진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잖아요. 네네. 세계 최저 출산율.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특히 심한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좀 혹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인구 밀도가 이제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나라들 중에서 세계 4위에 해당을 하는데요. 예. 특히나 이 인구들이 또 서울에 다 거의 다 몰려서 살고 있죠, 수도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감 인구 밀도는 훨씬 더 심하고 이제 생태학 쪽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네.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이제 뭐 경쟁도 심해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한 측면이 일차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심하다. 인구 밀도만 보면 우리 서울보다 더 심한 곳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좀 저개발 국가에 한정돼 있죠, 지금. 네. 자, 우리 문화심리학자의 저출산 원인을 들어봤고요. 우리 황옥경 소장님, 육아정책연구소 새로 맡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저출산에 관련된 많은 말씀도 해주셨고 많은 대책도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 조금 놓친 게 있다. 저출생 원인 그런 걸 하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유를 정확하게 찾았다면 저희가 정책 대응을 더 실효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고민이 깊은데요. 저출산의 원인은 사실은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개인적 선택과 그리고 사회적 구조와의 조합에 의한 원인이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찰된 원인들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 그리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가 되지 않아서 육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거비, 그다음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요인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뭡니까? 가족 생활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높게 펴주지 않는다. 네, 앞서 방송하신 것에서도 OTT 같이 시청할 사람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이런 문화들이 생기는 것도 있듯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하는지 우리가 건강한 가족생활 모델을 잘 보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가족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사회가 이런 분석이 외국 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좀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외국 연구자들이 진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사회와 국가에게 미치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저출산이 유발되더라.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저출산이 오더라. 근데 그 근거가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1970년대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석유 오일 문제 때문에 오일 위기 때문에 오일 쇼크 때문에 저출산을 유발했다라고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90년대에 있었던 외환 위기가 오늘날의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석들도 외환 있습니다. 위기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해봐야 되기 때문에 더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분의 얘기를 이제 저출산의 원인 많은 진단이 있었습니다만은 각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저출생 대응 기획부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 왜냐하면 저출생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조직 신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필요성을 혹시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네, 저는 일단 인구가 어느 적정 규모까지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적정 규모까지 감소할 수 있다. 그 적정 규모라는 게 어떤? 그거는 이제 좀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과거에 5, 60년대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출산율이 막 6.0 이렇게 됐었고요. 이제 그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현대 사회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는 예정된 일인데 네. 문제는 이제 뭐 국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인구라든지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면 지금의 출생률은 이제 굉장히 문제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생 대응 기획 부서가 설립되는 것은 가능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정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혹시 뭐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준은 사실 없죠. 계속해서 이제 산업 구조도 변하고 있고 이제 과거처럼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도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 인구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도 지금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이제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부처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사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요. 네. 이렇게 저출산 고령 사회의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은 위원회죠. 네, 저출산 고령사 출산율을 위원회. 견인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견인하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수준의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반응으로 어제 대통령께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이제 신설이 돼서 정부 부처로 구성이 된다면 그동안 위원회 수준에서 정책 집행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권한도 없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저출생 정책을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의 기능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던 이런 위원회 역할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인구와 관련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실은 이 뭔가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면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뭐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이 저출산 위원회가 현재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시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저출산의 원인이 TV 프로그램 때문이다. TV 프로그램 때문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든지 뭐 그런 부부와 그 육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프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뭐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등등 네. 재밌는 게 많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상황에 대한 고령사위원회의 이제 인식에 조금 뭔가 네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위원회도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전체 공식적으로 보면 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직접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관련 일도 조금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확실하게 느끼는 야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 그런 게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위원회 수준으로 이 조직이 구성돼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요.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 말씀도 하셨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교육. 네, 이를테면요. 교육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수준에서는 교육 조치나 교육 과정이나 어떤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실효적인 정책 실행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겠죠. 예를 들면 육아 친화 도시를 좀 구성하고 싶다. 그래야 이제 돌봄도 그 간극도 없어지고 갭돌봄 이런 것들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돌봄의 안전한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와 관련된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처들은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 산하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구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정책의 실효를 높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일단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걸 만들려면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만 하잖아요. 일단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야당 역시 지금 저출생 상황을 국가 위기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요. 네. 야당 역시 지금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럼 정부 조직법 개편 통과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이런 거는 의견이 나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이 부서 자체의 필요성은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총리급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총리가 되면은 일반 장관급보다는 훨씬 뭔가 예산이라든지 정책 집행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인구학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저출생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삶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부처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직제에서도 부총리급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혼 부부들 결혼을 앞두고 1억 원을 대출한다던가 하는 굉장히 많은 지원책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 직결된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정부 조직 개편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이제 두 분은 보시네요.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저출산 대응 기획부가 생겼다. 그러면 이 저출생에 관련된 일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교육, 노동, 일자리 모든 게 관련이 될 텐데 한 부처에서 그거를 다 역할을 하는 다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한 부처에서? 굉장히 일도 많고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교육, 행정, 재정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는 게 효율적으로 그래도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으려면 각 부처의 기능이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부, 노동부, 국토교통부까지 다 있는데 그걸 여러 업무를 떼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산하로 모아서 일을 하면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의문도. 네,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역할 부여라는 것도 시도해야 되고 또 그런 조직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각 부처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업무 조정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에서 조금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다루지 못했던 인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틈새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후반부의 논의를 더 말씀을 이어나가겠지만 육아휴직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의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러한 인력들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 부서가 이제 정부
부처로 직접 편성이 되게 되면 보다 더 빠른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 부처 중에서는 이제 부총리가 경제부도 기획재정부가 부총리인데 여기서 예산을 통제를 한다 그럴까? 각 부처에 과도하게 예산이 늘지 않도록 좀 통제를 하는 편인데 사회부총리로 아무리 저출생 대응 기획부가 생긴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뭔가 예산을 꽉 통제를 한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좀 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기획재정부와의 합의가 예.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워낙에 이제 급하다면 굉장히 급한 사안들이고 예.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될 부분은 뭐 선집행 후 처리라도 뭐 그런 방식이라도 뭐 제가 방금 든 생각입니다만은. 네. 네. 그런 일단 문제. 네. 예. 자, 정말 이제 야당이 민주당 협조를 하면 정부 조직 개편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데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죠. 만약에 저출생기획대책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놓아서 뭔가 이 저출산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기획부 외에도 이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까요, 이게? 지금 현재 그동안 정부가 노력해서 어느 특정 직종에서는 육아휴직과 그다음에 선택적 유연근무제 등 굉장히 육아 친화적인 기업 정책 그리고 기업 운영 문화, 기업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직업의 직종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기업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산에 의해서 그리고 결혼 때문에 휴가가 필요하거나 휴직이 필요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것은 총액 비용은 연구자마다 굉장히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인력의 유실 없이 공백 없이 기업은 운영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무리 없이 순조롭게 이어가는 그런 한 시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꺼번에 모든 기업에게 정부의 예산이 한정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하기 어렵다면 신청하는 기업부터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업의 유형이나 범주부터 즉 특별히 이게 육아하는 게 여성이 한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성 근로자가 많은데 기업 조건이 열악한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우선순위별로 좀 따져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여성이나 신혼 부부들 그리고 출산을 한 양육 부부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직종 유형별 육아휴직의 차이가 너무 크다. 편차가 너무 크다. 어떤 기업들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데 어떤 기업들은 쓸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눈치를 보는 기업 문화 측면에서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자유롭게 가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비용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적은 분의 한 분이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옆에 있는 분이 일을 다 맡아야 되잖아요. 대기업은 그게 관계가 없는데 그런 문화, 제도 특히 중소기업들 비용 이건 아무리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해도 상당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적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 기업 문화라는 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허용돼 있는 기업이 많음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큰데 사실은 이제 비용보다는 해서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저출생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출산한 여성의 경력 단절. 네, 그리고 육아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정을 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경력 단절을 네. 차별하지 못해 예, 금지법 같은 네. 예. 좀 강한 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문화가 바뀌고 출산율이 증가하기를 기대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제도가 선행을 해서 인식이라든지 문화를 이끌어가는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경력 단절, 육아 부담, 그걸 하지 못하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기업의 문화. 아마 제대로 가는 기업보다 가기 어려고 눈치 보는 기업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기업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휴직을 하는 당사자들도 또 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 부분도 우리가 왜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어떤 정답을 향해서 하나만 선택지를 주면 굉장히 그 선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선택지를 열어주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지를 열어둔다. 이를테면 경력 단절을 하나로 예를 들면 일찍 복귀하고 싶으면 일정 수준만 육아휴직을 하고 본인이 일찍 복귀해서 경력 단절을 막고 그리고 본인의 전문적 역량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외국의 경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가의 방법, 휴직의 방법입니다. 휴직의 이를테면 방법. 한꺼번에 몰아서 쓰기도 하지만 뭐 일주일에 일반 근로자가 5일 일한다면 육아기의 근로자의 특정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뭐 3일 일해도 5일 일한 것에 상응하는 처우를 한다든가 승진의 요건을 갖는다든가 굉장히 창의적 방법으로 정책의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출산 대응 기획부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동안 해왔던 정책의 경직성을 좀 벗어나서 정책을 보다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개발하고 발굴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정부가 육아의 친화적인 그리고 출산의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의 영향력에 의해서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네. 육아 출산에 좀 친화적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좀 창의적인 방법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우리 이제 한민 교수님은 이제 문화심리학자니까 뭐 문화심리학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의 기업의 문화도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저출생 대책, 정부 지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하겠다, 뭐 자금 지원만으로 해결이 될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뭔가 이 저출생 관련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좀 있다, 이 점이 있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저출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근본 이유. 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삶의 의미와 관계가 없다. 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아이가. 그런 식의 지금 문화 내지는 이제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이제 저출생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극적인 이 저출생 해결의 방법은 이제 삶의 의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방식들에 출산과 육아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문제는 이제 경력 단절과 관련된 문제. 경력 단절. 그리고 이제 육아의 부담인 측면이죠. 네. 그러네요. 경력 단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학경 소장님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육아 부담 정말 해결하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요. 지금 원인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 이 해답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근데 저는 아동 발달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영유아들을 어떻게 좋은 기관에 어떻게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에서 생애 초기부터 잘 키워야 되는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연구자를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육아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그걸 부담이라는 단어로 너무 더 어려운 거다라는 인식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저희들이 심어준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육아를 부담으로 느끼기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제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재밌어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뭐 영화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육아가 차지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의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미처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해외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요.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동양과 서양에서 공이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구 네. 사회도 저출생이 있고 저출생 문제가. 그리고 한중일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저출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동서양은 다른 가치 그리고 비교적 다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현상은 전 세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주 부조화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굉장히 몰입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한 어려움부터 토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주장들을 해외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가임할 수 있는 기간은 일생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시기다. 한정돼 있죠. 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지금 현재의 결정이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정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부담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네. 임산부들이 주차할 때 주차 공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을 좀 넓혀달라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관용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주차하는 불편을 좀 덜 수 있어라고 네.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많은 사회 구조에서 출산할 수 있는 인식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과 더불어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네. 사회 분야 각자 모두가 이 저출산 문제를 조금 서로 부담을 좀 하고 환경을 만들겠다는 네. 인식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시고요. 관련해서 재정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재정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요. 한 명을 낳으면 1억 원을 주는 현금 지원. 이게 기업에서 좀 시작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걸 하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했더니 60% 이상이 동기부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저출산 대책 조금 다 이렇게 묶어서 없애고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 한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훨씬 부담이 없이 낳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헝가리가 이제 돈을 꽤 많이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헝가리, 예, 한 4천만 원 가까이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아이 수에 따라서 뭐 이자부터 이제 3명을 낳으면은 전액 탕감이 되는 식인데 4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의 의미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의미에 이 출산과 육아가 없는 분들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이를 안 낳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핀포인트로 행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1억을 주는 것은 워낙 큰 돈이니까 이게 만약에 한 해의 예산으로 치면 뭐 20조 원 이상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출산의 동기가 돼야만 그 정도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1억 원을 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한번 나와볼까? 이렇게 젊은이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과 저희 세대는 아마 나와볼까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려고 생각했다가.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지원을 받는 세대다라고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거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조사를 해보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좋은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자기의 삶을 그 좋은 환경에 자꾸 대비하게 되면서 더 양육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또 더 강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 1억이라는 액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원 금액을 총액을 합해 보면은 이에 근접하는 지자체도 있기도 하다 이미. 근데 네, 한 뭐 7,500 뭐 이 정도로 현금 지원이 네, 이미 여러 하고 있는 가지를 지자체가 합쳐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그게 실효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 결과는 60%이지만 이 60%의 응답자들이 출산해서 낳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낳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도 알지 못해서 예, 이 자료가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 학생들을 뭐 전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보다도 환경과 조건, 양육 조건, 이것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담, 우리 아이가 잘 클 것인가에 대한 부담, 자기의 몫을 잘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도 부모 교육이라는 교과를 강의하면서 처음에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학생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 당시는 이게 선택인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했지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산도 선택이다. 네, 그 당시 강의를 할 때 동일하게 출산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지만 출산도 선택이다. 그래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이 현금 지원 1억 기업에서 부영이었어요. 네. 1억을 줘서 상당히 화제를 불러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출산 가구에 1억을 준다면 정말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볼까. 근데 이걸 하려면 뭔가 다른 정책을 조금 줄여야만 될 거라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미 낳으려고 생각한 분들한테만 돈이 간다. 그러면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젊은이들은 아까 관심이 좀 없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런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1억이라는 돈이 뭐 크다면 큰 돈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뭐 교육비라든지 실제 사실 거주비라든지 뭐 문화비 등등 해서 이제 뭐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이제 지방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에서 1억 원 지원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도 그 돈 다 쓸 때쯤 되면은 또 뭐 가거나 이런 또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본적인 대책 좀 궁금한데 1억 얘기 나왔으니까 OECD 회원국 우리 유사한 국가들의 현금 지원, 출산과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은 우리나라 비하면 좀 혹시 풍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평균 0.32%고 그 OECD 국가의 육아 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이 1.12%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 GDP에 대비해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현금 지원이 현재까지는 좀 OECD 국가의 평균에 못 미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아동수당의 연령을 좀 늘리자 이런 주장들도 있었죠. 그래서 현금 지원의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대상에게 좀 늘려주는 것도 한편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현금 지원이 진짜 효과가 지속적이냐. 이를테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처음에 수립됐을 때 초기의 정책 효과를 누리는 것과 그 정책이 지속됐을 때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건 또 차이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반반으로 갈립니다. 재정 지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재정 지원의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보다 더 이제 부처가 생겨서 실효적인 업무를 하고 업무의 성격, 업무의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전문적이 된다면 정말 현금 지원의 수준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만큼의 액수를 하면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한민 교수님은 이제 저희 현금 지원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본 대책, 아까 저출생 근본 대책을 거론을 좀 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선택이니까 선택을 안 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는 쉽지 않습니다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이런 건 좀 꼭 해야 된다. 지금 시급하게 이걸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이제 지금 지자체들에서 이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예.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아산이라든지 원주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요. 이 도시들의 특징이 그 이제 교통편을 이제 서울하고 연계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경제권에 그쪽에 이제 거주를 하고 아이를 키워도 충분히 내가 이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 상황인 거죠. 아, 네. 수도권과의 어떤 교통 연결을 아주 편리하게 해서. 예, 이제 뭐 교통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자리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일자리, 같은데 예. 어떤 이제 큰 일자리가 들어간다든지. 네. 근데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공업이라든가 제조업 위주로 많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일자리는 여성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이제 내가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아이를 낳아도 이런 조건이 가능해지는 이제 기본 전제일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지역에 뭔가 여성들이 일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이제 출산도 조금 할 수 있다. 뭐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출생 대책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이 규정을 하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주대 심리학과 겸임교수인 한민 문화심리학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